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9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우책입니다. 지금 미국 중간선거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번 선거로 입법부인 의회의 하원과 그리고 상원 다수당이 결정이 됩니다. 이번 선거는 연방 하원의원 전체 그러니까 435명과 상원의원 100명 중에 한 주당에 2명씩이죠. 100명 중에 35명. 그리고 50개 주 가운데 36개 주의 주지사를 뽑습니다. 저는 새로 뽑는 하원은 공화당 승리가 확실해졌습니다. 모든 여론조사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3분의 1을 뽑는 상원은 초박빙입니다. 가장 박빙인 지역이 바로 펜실베니아죠. 이 펜실베니아의 승부가 미국 상원의 승패를 가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이 문재인이 한반도 운전자론에 이어서 거강꾼 노릇을 하는 덕에 이 트럼프 공화당 정부는 김정은과 이른바 미북 대화란을 하면서 김정은에게 마지막으로 핵을 고도화하는 시간을 벌여주었습니다. 솔직히 트럼프의 실정입니다. 게다가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은 그렇지 않아도 흔들리던 한미 동맹을 균열시키고 약화시키는 요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 바이든이 집권하자 이 트럼프의 아메리칸 퍼스트보다 더한 오니 아메리카, 미국만 생각하는 미국 절대 우위 정책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세계를 민주진영과 반민주진영의 대립구도로 몰아가는 것 같았는데 그게 결국은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어쨌든 두 80 노 진격이 펼치고 있는 이번 중간선거 대회전이 무척 흥미롭습니다. 일단 미국의 중간선거는 대통령의 4년 임기 중간에 실시되죠. 그래서 집권 여당에 대한 심판 성격을 띨 수밖에 없는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무엇보다도 입법부인 의회의 하원과 상원 다수당이 결정됩니다. 현재 여론조사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화당의 하원 장악이 예상되는데 상원도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자 우리 시간으로 7일 밤 뉴욕 증시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 미국 경제가 회복되어 중산층이 좀 나아질 것이라는 예상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태원 참사에 관한 또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한덕수 국무총리, 이분은 말씀을 참 어렵게 합니다. 원래 내공이 깊은 분들은 말씀을 굉장히 쉽게 하는데 말입니다. 그가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국가의 책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회가 일어나는 용산 쪽에 치안을 담당하는 분들이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국가는 분명히 없었던 것이다. 국가가 없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철학적인 문제입니다. 국가가 소멸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이념이 세 개가 있죠. 하나가 무중부주의, 하나는 마르크스주의, 또 하나는 세계화, 글로벌리제이션. 뭐 어쨌든 한 총리가 이 말을 한 것은 국회 예결위 종합질의에서 민주당 전해숙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는데 그 질문 역시 철학적이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6시 34분 국가는 없었다며 정부 책임 묻기를 시작했다. 저렇게 이야기하는 게 잘못된 건가?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가 있고 나서 청년들이 국가는 없었다. 이런 항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국가가 제 역할을 못했다는 질문과 그리고 답변이었을 텐데 그 말이 제게는 왜 그렇게 어렵게 들렸을까요? 이런 참사가 터지면 꼭 이 추모 공간 말을 하는 분이 있죠. 이번엔 누구일까 봤더니만 국민의힘 박덕흠입니다. 추모 공간에 대해 한덕수는 관련 기관이나 유족들이 원한다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추모 공간을 만들어서 국민들을 위무하고 특히 피해자, 희생자들을 그 가족들을 위로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떻든 이 참사의 여진이 조금씩 가라앉으면서 이 책임을 져야 할 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6명은 아마도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용산 소방서장은 네티즌들이 거꾸로 항의를 하더군요. 왜 손을 벌벌 떨면서 브리핑을 하던 그분까지 법적인 책임을 지라고 하느냐. 네티즌들이 먼저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명 그 중에서 가장 타깃이 된 자는 용산경찰서장이었던 이임재입니다. 경찰서장, 이 과거와 달리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일선 경찰서장은 엄청난 권력을 가진 권력기관이 됐습니다. 과거 군의 대대장 정도의 위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제는 긴급상황 보고에도 느긋하게 부하들과 앉아 정말 느긋하게 이 저녁 식사를 하는 CCTV가 공개됐습니다. TV조선 보도를 보면 그는 9일 용산 일대 집회 대응을 지휘한 뒤에 밤 9시 24분쯤 식사를 하기 위해 정복과장 그리고 경비과장 등과 함께 용산경찰서 인근의 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이때가 이미 이태원 현장에서 압사 위험 신고가 한참 쇄도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20여 분간 식사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도 이임재에게 이태원 현장에서 긴급 상황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CCTV 속의 이임재는 전혀 다가간 모습 없이 느긋하게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식당에서 나와 이임재는 관용 차량에 탑승한 뒤에 이태원 현장으로 향했고 밤 10시 가까이 되어서 사고 현장에서 불과 걸어서 10분 거리 아닌 녹사평역에 도착했습니다. 저도 그 지역 일대를 잘 압니다. 그래서 10분 거리 안입니다. 녹사평역에서 호텔 골목까지 말입니다. 그 후부터 길이 막혀 이임재는 차량을 이용하는 게 불가능했는데도 그럼 굳이 차량 이동을 고집했습니다. 왜일까요? 결국 1시간이 훌쩍 다시 지난 밤 11시쯤이 되었어야 그는 차량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그 뒤에 뒷짐을 지고 느긋하게 걷는 모습이 폐쇄회로 그는 CCTV에 포착이 됐습니다. 인티가구 거리 CCTV에 그가 걷는 모습이 나온 겁니다. 결국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6일 이임재를 직무유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실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특히 국정상황실 말입니다. 이 대통령실이 10월 29일 밤 이태원의 상황 파악을 위해 관할 용산경찰청 등에 연락했던 과정이 공개됐습니다. 놀라운 건 참사 발생 1시간 15분이 지난 뒤에도 이임재는 상황 파악 중이라고 답변을 한 것입니다. 대통령실이 8일 국회에 제출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고 당일 최초 사고가 접수된 밤 10시 15분으로부터 1시간이 훌쩍 지난 밤 11시 18분 국정상황실은 먼저 경찰청 치안상황 담당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당시 경찰청 치안상황 담당관은 서울경찰청과 소방 등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미 그때 국정상황실은 이와 별도로 소방청에서 오후 10시 53분에 최초 보고를 받았죠. 그래서 그 내용을 대충은 알고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에게 11시 1분에 그리고 상황 보고를 마친 뒤였습니다. 국정상황실은 2분 뒤에 밤 11시 20분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한 뒤에 1시간 5분이 지난 뒤입니다. 용산경찰서장에게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았습니다. 그 5분 뒤인 11시 25분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도 역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용산경찰서장은 국정상황실 행정관 전화를 받지 않았고 다시 우리 측에 전화를 걸어오지도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상황실은 이후에 용산경찰서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오후 11시 16분 통화에 성공했습니다. 1시간 10분이 훌쩍
지난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로부터도 상황 파악 중이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그 4분 뒤에, 그러니까 오후 11시 30분,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1시간 15분이 지나서 다시 전화를 걸었을 때도 상황 파악 중이라는 답변은 똑같았습니다. 도대체 임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로부터 2분 뒤인 밤 11시 32분, 국정상황실은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과 비로소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상황을 부분적이나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습니다. 수십 명이 심정지 상태에 있고 추가 피해 발생 등 심각한 상황이다. 이후에 5분 뒤인 밤 11시 37분에는 경찰청 치안상황 담당관이 국정상황실로 전화를 해왔습니다. 국정상황실은 경찰청장에게 상황을 즉시 보고하고 기동대 경력 등을 긴급 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때까지 경찰청장에게 상황이 전파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 전화는 경찰에서 이태원 참사 이후에 처음으로 대통령실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국정상황실은 3분 뒤 밤 11시 40분 서울지방경찰청 112 상황실장에게 전화를 해서 신속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아마 유미진 총경이겠죠. 그러니까 사고 발생 1시간 25분이 지나 신속 대응을 지시한 것인데 솔직히 대통령실도 한심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간에 신속 대응을 지시를 해본들 뭘 합니까? 그런데 그 2분 뒤인 밤 11시 42분 경찰청 치안상황관리관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불과 5분 전에 대통령실과 전화를 했는데 그는 어디로 간 걸까요? 같은 시각 국정상황실은 서울경찰청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진출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참 한심합니다. 대통령실의 표현을 빌리면 국정상황실은 이후 경찰 수뇌부와 수차례 통화하며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을 공유했을 뿐 어떤 처리 방침도 전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진모가 드러나니 솔직히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게 한눈에 보입니다. 우선 모두 제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상시에 행동 지침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한심스러운 자는 누가 뭐래도 용산서장입니다. 만약 그가 헬로윈 행사에 인파가 몰릴 것을 조금이라도 예상했고 그리고 사전에 그 안전대책을 강구했으면 일어나지 않을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처음부터 그런 능력이 전혀 없는 자였습니다. 절대 용산 경찰서장을 시켜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제 문재인이 자신이 키우던 풍산깨 3마리를 국가에 반환하려 한다는 뉴스가 세상을 들끓게 했습니다. 뭐 일면 헤드라인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이상의 파문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이 파양스러운 하루 만에 그 풍산깨들을 사지에서 내보냈습니다. 아니, 신문 보도를 보면 북한에서 받은, 김정은에서 받은 암수 2마리를 사지에서 내보냈습니다. 새끼개는 신문 보도에 행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문재인이 그런 냉혹함에 솔직히 온몸을 떨었습니다. 8일 풍산개들은 양산 사지에서 쫓겨나서 경북대병원 산하동물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날 대통령 기록관 관계자들이 문재인 측 연락을 받고 양산 집을 찾아 풍산깨, 고미와 송강이 등 2마리에 대한 인도 절차를 진행한 뒤에 곧바로 대구 경북대병원 산하동물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이 2마리는 국가 소유죠. 그런데 그 송강이가 낳은 새끼개 말입니다. 1마리 남은 거. 그 개는 국가 소유입니까? 아닙니까? 법률가인 저도 헷갈립니다. 어쨌든
이 개들은 해당 병원에서 수일간 검진을 받은 뒤에 다른 위탁기관으로 보내진다고 합니다. 오늘 사실 이 방송 전에 제가 존경하는 선배분이 제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어떻게 좀 알아볼 수 없느냐. 그 개들이 너무 불쌍하다. 내가 꼭 키웠으면 좋겠다. 개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나라의 너무너무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제 능력으로 그게 가능할 것 같지 않아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역대 대통령들이 재임 때 선물 받은 동물은 대부분 서울대공원에서 위탁 관리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전례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 궁금한 것이 문재인은 왜 개관리비 250만 원에 이리 집착할까요? 그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엄청난 경제적 지원을 비롯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매달 받는 보수만 1,400만 원입니다. 세금 한 푼 떼지 않는 보수입니다. 국민 혈세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키우던 개 사육비까지 세금으로 줘야 하는 건가요? 그 개는 김정은에서 선물 받은 것이니 국가 소유다. 그러니 국가가 비용을 떼야 한다. 이 얼마나 구차한 변명입니까? 문재인은 임기 마지막 날 자신이 임명한 대통령 기록관장과 협약이란 걸 맺고 개 관리비를 예산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임기 마지막 날 그 일을 한 겁니다. 참 기가 막히는 풍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재인이 임기 마지막까지 시간을 다투며 꼭 했던 일이 또 하나 있죠. 바로 검수완박법 공포입니다. 그러니까 개 관리비 받아내고 검수완박법 통과해서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고 그 두 가지 일을 한 겁니다. 조선일보는 만물상 코너에 돈 없다고 키우던 개 쫓아내는 전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배승규 논설위원 글을 실었습니다. 이 배승규 위원은 제가 TV조선의 메이뉴스 앵커를 했을 때 정치부장을 했던 분입니다. 그는 문재인이 청와대에 들어갈 때 톨이라는 유기견을 입양했는데 이 문재인은 세계 최초 유기견 퍼스트독이라면서 동물도 편견과 차별에서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고 썼습니다. 동물도 편견과 차별에서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이쯤 되면 문재인은 순수 좌파의 면모를 그대로 보였던 것입니다. 마치 제가 젊었을 때 로자 룩셈부르크 평전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감탄을 했을 때 그때 심정입니다. 그런데 퇴임 후에 사주로 데려간 풍산개 3마리를 6개월 만에 갑자기 저는 못 키우겠다며 정부에 반납하겠다고 했습니다. 개 사료값 등 월 250만 원을 정부가 지원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아직은 지원할지 안 할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실이 말입니다. 배승규 위원의 글은 이렇습니다. 자신이 개 키우는 돈을 왜 국민 세금에서 달라는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다. 그 돈을 안 준다고 키우던 개를 내버리는 것은 냉혹하다. 이 일에 문 전 대통령의 본 모습을 보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몇십 년 전에 알았던 문재인에 대한 본 모습을 이제 비로소 본 것 같습니다. 문재인은 돈 때문에 아니면 그보다 더 사소한 것 때문에 또 무엇을 버릴까요? 많은 국민이 개 3마리도 키우지 못하면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5년이나 통치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대구시장 홍준표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8일 페이스북에 전직 대통령은 키우는 개도 나라가 관리해주나 참 좋은 나라 라고 썼습니다. 신문기사 아래 어느 네티즌이 쓴 댓글이 이렇습니다. 문재인 취임 후 청와대 예산은 칫솔 치약 구입한 것까지 내역을 밝힌다고 한 거 까먹었나? 칫솔 치약은 냅두고 김정숙 명품 구입비 내역 밝혀라. 그렇습니다.
치약시설 비용까지 다 밝히겠다. 그걸 그렇게 강조를 했죠. 박근혜 대통령을 국고 손실죄로 처형을 하면서 말입니다. 국민은 돈 250만 원 주지 않는다고 개 3마리를 쫓아내는 냉혹함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왜 김정숙의 옷값 그리고 장신구 값은 밝히지 않는 걸까요? 법원이 밝히라고 하는데도 말입니다. 그걸 대통령 기록물에 싹 집어넣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소한 금액을 쓴 걸 두고 국고 손실죄로 엮었으면서 말입니다.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의 최측근이죠. 김용이 그래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 김용이 어제 기소됐습니다. 8억 4,700만 원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가 김용을 기소한 내용을 내렸습니다. 김용은 유동규, 정민용 등과 공모해 작년 4월부터 8월까지 20대 대선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욱으로부터 4회에 걸쳐 8억 4,7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입니다. 지금까지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용은 유동규, 정민용, 남욱 등과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유착관계를 맺어 금품 제공과 선거 지원에 따른 사업상 특혜를 주고받았다. 이 검찰이 내놓은 내용입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서 남욱을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 그리고 유동규와 정민용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용은 검찰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입을 꽉 다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돈을 준 남욱 그리고 돈을 전달한 유동규와 정민용 이 유동규와 정민용은 김용과 공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혐의를 충분히 입증했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또 남욱 측근이 돈 전달 시기 등을 적은 메모, 이를 뒷받침하는 아파트 주차장 차량 출입기록, 돈 전달에 사용된 가방, 상자 등 물적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김용은 이에 대해 공소장 내용은 소설에 불과하다며 검찰의 창작 소설을 절필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창작 소설을 절필시키겠다. 아마 김용 측 변호인이 한 말일 텐데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검찰은 한편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전후로 유동규가 김용에게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건 8억 4,700만 원과는 다른 돈입니다. 어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검찰은 또 김용이 2014년 말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고 그리고 2014년 설과 추석에 떡값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입니다. 그것도 한 몇천만 원 되죠. 당시 김용은 성남시 의원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검찰은 정진상에 대한 수사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미 법원에서 특가법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이 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받아 정진상 부부의 자금을 추적 중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사실 내용이 너무 길 것 같아서 이 저수지, 돈이 잠겨있는 저수지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꼭 한번 짚겠습니다. 검찰은 김용의 공소장에 이재명의 이름을 기재했습니다. 검찰이 대선자금 수사가 20년 만에 시작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공소장에는 김용 등의 자금 수수 명목과 관련해 20대 대선 경선이 언급됐고 그리고 이재명 이름이 나옵니다. 검찰은 8억 원의 용치와 관련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만약 윗선 승인하에 돈이 지출된 사실과 그리고 그 명목이 입증이 된다면 뇌물죄가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은 지금 웃고 있지만 그래서 속은 바짝바짝 타들어갈 것입니다. 그는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처지입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앞이 캄캄하죠. 그런데 앞으로 기소될 것이 확실한 혐의가 한둘이 아닙니다. 이제 진정한 진실의 시간이 온 것입니다. 진실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적이었습니다.